자, 정치 기사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을 전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당대표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최고위원도 같이 뽑히게 됩니다. 여당 당권 후보 3인방 내가 대세 신경전이 절정에 달했다. 세 명이 서로가 대사라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 1위 이회찬, 탕평 정책 등 내가 적임자. 신문, 카페, 지지선언 김진표 1강으로 굳어지고 있다. 호남서 압도적 1위 송영길, 호남 출신 당대표 계보를 잇겠다. 25일 전당대회 앞두고 수도권 호남 표심 집중 공략을 한다. 이렇게 내있고요. 여기 보면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오늘부터입니다. 사흘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한 뒤 일반 국민 및 당원 여론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당장 당대표가 되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를 살려내는데 모든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가지고 하면은 그 민생법안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협치는 상호 공생하는 거지. 자, 김수 교수님, 당대표 후보 세 분이 서로가 대사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래야지만 또 표가 모인다는 어떤 전략적 판단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기 장점을 이제 부각시키고 특성을 좀 이제 드러내면서 표를 이제 결집시키려는 이제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인데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2년 임기에 그 뭐 이 부분에 이렇게 뭔가 힘을 다해가지고 하냐. 그러니까 이 당을 좀 긴 상황에서 뭐 국가 전체 차원을 어떻게 바꿔갈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전 선거가 아니라 제가 보면 뭐 어디 저희 협회 이사장 선거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감흥이나 이런 적이 잘 안 느껴지고 뭐 감동 같은 게 좀 덜하다. 그렇죠. 그리고 저분이 진짜 한국의 집권 여당의 어떤 정치들을 계속 끌고 갈 건가 저 세 분 모두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동을 못 주고 있는 너무 이제 집안 이제 이 잔치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미래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네요. 지금도 비판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요 기사도 있어요. 바른미래당도 지금 당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9.2 전당대회인데 여기는요. 너무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나 손학규 대 반손학규 흥행동력 상실. 여당 전대기가 겹쳐서 주목도 못 받는다. 여기는 또 더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에서만 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사뭇 다른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합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신문 대 신문. 오늘은요. 경향신문 대 중앙일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규제 개혁이 경제 민주화를 압도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앙일보는요. 공약, 대선 공약 집착하다. 시장을 놓쳤다.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기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규제 개혁 논의가 경제 민주화를 압도. 고용 위기가 낳은 촛불 정부의 역설이다. 당, 정, 청이 경제 우클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여기 보면요. 이렇습니다. 반면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개혁 논의가 경제 민주화 논의를 압도하는 역설적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요. 여기도 보죠. 특히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한 청와대 정부 여당의 경제 우클릭이 이 경제 우클릭, 이 현 상황의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 경제지표 악화 등 당면한 위기의 탈출기로 규제 완화를 택한 것이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고요. 반면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역시 정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 편식이 부른 고용 참사, 공약에 집착하다 시장을 놓쳤다. 비판하는데 내용이나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일자리 정규화직 밀어붙여 기업들 비정규직 채용문도 잠궈
시장 탄력성 높이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형 정책 형식도 문제다. 예컨대 최저임금이 왜 시급 1만 원이 돼야 하는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되낼 뿐이다. 자, 여기는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빌려서 이제 조언을 실었는데요. 공약이나 이념 대신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기사 비교해 봤습니다. 정부를 둘 다 비판하고 있지만 방향과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영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저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중앙일보 입장에 가깝다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 우리가 고용 참사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그 이해부터 필요합니다. 네. 앞서 그래프가 있었는데 네. 7월 달에 고용이 5천 개가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난해 7월에 비해서 1년 동안 5천 개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5천 개가 늘어난 게 아니고 1년 동안 5천 개가 늘어났다. 1년 동기. 예, 전년 1년 동기랑 전 같은 기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한 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60만 명입니다. 예. 60만 명이 매년 졸업하고 있는데 예. 일자리가 5천 개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물론 60만 개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매년 은퇴하는 숫자가 그렇죠. 있기 또 때문에 빠져나가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은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은퇴하는 분들은 1년에 60만 명씩 은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은퇴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1월까지만 보더라도 그래프순으로 보면은 30만 개의 일자리는 매년 창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30만 개씩 매년 일자리가 창출돼 왔는데 예. 7월 달을 딱 기준으로 보니까 1년 동안 5천 개밖에 안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25만 개의 일자리가 어딘가로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장하선 정책실장은 정부를 믿고 좀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현상 유지라도 될 때 믿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상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나 말이죠.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미국과 일본은 사상 최대의 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업자가 없을 정도예요. 완전 고용이 될 정도로 지금 실업률이 낮아졌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출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뭔가가 잘못돼 가지고 현상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현상 유지가 안 될 것인가의 가장 큰 책임은 정책이 뭔가 잘못됐을 것이다. 이렇게 짚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최저임금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인정을 해야 대책도 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정책은 틀린 게 없다 하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대책도 그게 맞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의 기사인 공약 집착하다 시장 놓쳤다. 이 기사에 좀 더 무게를 두시겠다. 맞습니다. 이게 되시네. 자, 김빈 이사께서는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게 그 어느 하나가 발전한다고 해서 바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입니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경제 발전을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세 가지 축이 골고루 발전해야지만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예요. 어떤 겁니까?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 성장이죠.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까지 뭐 최저임금 52시간 근로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이제 실행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속도에 맞춰서. 공정경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 뭐 파리바게트 기적 고용이라든지 이제 대기업의 갑질 행포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거라든지 해서 이것도 꾸준히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혁신 성장 부분이 이 혁신 성장 부분은 사실 민관 정의 모두 협력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규제도 완화돼서 그 혁신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그 노동 생산성도 동시에 향상이 돼서 기업의 총 생산량이 늘어나야 이러한 것들이 경제 지표를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살펴봤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노동 생산성이에요. 제가 첫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대기업의 성장, 대기업의 수출 실적 이러한 것들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많이 희생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들을 다른 수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그 낮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16점 몇 %까지 올리게 된 것이고 이제 겨우 조금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 생산성은 어떻냐면요. 저희가 OECD 기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이 시간당 보면 34.3달러를 생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1위가 아일랜드라는 나라인데요. 아일랜드는 88달러입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OECD 기준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가 경제 성장이 경제 규모가 이제 많이 5, 6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적은 임금을 받고도 그러면 오랜 시간 일해서 이것 총 생산량을 맞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2069시간이나 일합니다. OECD 평균보다 305시간이나 많이 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이제 그냥 노동 시간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한 민관 정의 노력이 같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스마트워크 바람이라고 해서 대면 보고나 보고 체계를 줄이고 그리고 회의도 불필요한 회의나 문서 작성 같은 거를 줄여서 노동의 생산성을 줄이는 그래서 노동자의 삶을 저녁이 있는 삶을 정말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아까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들이 단 1년에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변하는 지수는 아닐 겁니다. 고용지표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고 해서 고용지수를 높이는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을 무작위로 늘리는 바람에 고용지수는 좀 높아졌지만 조금 더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균형을 사회 고루고루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향신문의 요 논조와 약간 비슷한 내용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김초희 교수님. 일단 전 공약 집착하다가 시장 놓쳤다라고 하는 저 말 자체에 있어서 중앙일보의 지적이 좀 적절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초지일감보다 시적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경제나 정부 운영에 있어서 이제 그 관점이 좀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편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규제 개혁 경제민주 압도한다 저런 비판을 받는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대처 정부 때도요. 대처도 그렇게 구체적인 정책들을 그 선거 공약 등등으로 내지 않습니다. 내놓지. 10,000원 올리겠다. 이런 게 이제 공약으로 나오는 이제 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너무 자세하게 공약에 다뤘다는 거네요. 10,000원이라고 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0,000원이라고 하는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약을 저는 보면 벌써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최저임금 정책이 이미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여전히 공약을 고집하면서 시장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꾸 그 경제정책 부분 내에서의 시장의 어떤 재벌의 어떤 그 독점적인 그런 구조를 자꾸 지켜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바른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저런 정부에 대한 지적들이 이제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죠. 윤기찬 변호사. 임금 시장에도 다양한 층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의 임금 시장은 사실은 저희가 민주화를 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지금 최저임금으로 가장 그 타격을 입은 임금 시장이 저임금 시장이거든요. 고용 시장하고도 또 맞물리는데 여기에 지금 타격을 입은 게 일단 지표로 나와 있어요. 통계로 나와 있고 이 지표와 통계를 무시하는 발언과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은 이거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정책의 입안자와 집행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것은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렇게 정치적 용어인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써서 이 규제 개혁을 흐리는 이런 논조는 타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얘기지만 참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제 기사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관련 기사 좀 있어서 더 다뤄보도록 하죠. 한 달 옥탑방살이 끝낸 박원순 서울시장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 발표. 강북 주거 철도 등 1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빈집 1,000호 매입해 청년 주택으로 그리고 비강남권 경철 4곳 재정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요. 어제 한 달간 옥탑방살이를 끝내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데도 또 이런 이 본인이 이제 살아보겠다라는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죠. 여기 보면요. 공정위 대기업 압박해 퇴직 간부 17명 불법 취업했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네요. 1년 차 1억 9천, 2년 차에는 2억 9천 달러. 엄청난 액수를 요구를 했네요. 공정위의 치밀한 취업 갑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2009년 퇴직자 관리 방안에 국장급은 고문으로 과장급은 임원 등 세부 계획서에서 4년간 진행을 했고 어떤 경우는 이런 액수까지 요구를 했다 그러네요. 여기 보면요. 월 500만 원 법인카드에 자가운전 보조비 받기도 그리고 사무실이 없는 자문 자리에는요. 출근을 안 하고도 1년에 2억 연봉을 받곤 하겠다. 엄청나군요. 이렇게까지 하고요. 여기 보면요. 뽑을 이유도 자리도 없는데 기업들 입장입니다. 기업별 향후 분리구조에 채용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